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사학회 학술이사 현재환입니다. 오늘 한국과학사학회 저자와의 대화 제1회 세미나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본 저자와의 대화 세미나는 한국과학사학회 학술위원회 및 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직한 기획으로 과학사의 최근 저작들 가운데 한국과학사를 통해서 가장 잘 소개될 수 있는 도서들을 선정하여 저자와의 대화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학기술사의 영역을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저명학자 및 중견학자의 책뿐만 아니라 신진연구자나 학회 혹은 대중과학사 시장에서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은 과학기술사학자들의 도서들 또한 균형 있게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세미나의 녹화 영상은 한국과학사학회 계정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과학사학회 편집위원회와 연계하여 해당 도서에 대한 서평을 한국과학사학회지에 출판했거나 출판 예정인 저자에게 대담자의 역할을 의뢰해 대담을 진행합니다. 제1회 세미나는 올해 4월에 출판되어 최근 한국과학사학회 안팎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도서 한국과학기술 인물열전 자연과학편 대한민국 과학자의 탄생을 현저자이신 김금배, 이은경, 선유정 선생님과 이 도서에 대한 영문 서평을 한국과학사학회지 여름호에 준비 중인 이주영 박사님을 모시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회는 저와 한국과학사학회 신유정 기획이사님이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편저자 선생님들만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김금배 선생님은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교수로 현재 전북대 한국과학기술 인물 아카이브를 책임지고 계시며 근현대 한국의 과학과 과학자, 남북한 과학 비교사 연구 분야를 개척해 오셨습니다. 이은경 선생님은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교수로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과 젠더, 과학기술 문화의 여러 주제를 연구해 오시고 서울신문 연재를 통해 과학문화와 관련해 대중과 지속적으로 호흡해 오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선유정 선생님은 전북대학교 과학문화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로 근현대 한국과학기술자, 한국과 일본의 여성과학자 비교, 일제강점기 제국대학 등을 연구해 오고 계시며 특히 오늘 소개할 도서에서 언급될 근현대 한국과학사 연구에서 그간 관가되어 온 중요한 발견인 균학자 김삼순의 삶과 업적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김금배 선생님과 함께 출간해 오셨습니다. 오늘 대담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실 이주영 박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먼저 저와 신윤정 기획이사님이 도서에 대한 개략적인 질문을 선생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통상적인 북토크와는 다르게 별도의 어떤 발표 PPT를 통해서 그 북토크를 진행하기보다는요, 이렇게 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도서를 쓰신 어떤 동기와 내용과 의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책에 담지 못하셨던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질문으로는요, 사실 이제 한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실 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면 사실 이제 근데 제가 자꾸 블로 처리가 되네요. 네, 네, 이런 책입니다. 네, 대한민국 과학자의 탄생이라는 책이고요. 두께가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사실 이제 간단한 질문으로는요. 먼저 김금배 교수님께 사실 이렇게 두꺼운 그리고 이렇게 그 책을 쓰시게 된 집필 동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다소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왜 한국 과학사에는 과학은 있지만 과학자는 없을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이 연구는 혼자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20년 전에 근현대 한국의 과학기술자 연구를 3년 과제로 시작을 했고, 이후에 주제는 좀 다르지만은 한국과학기술 인물이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는 연구 과제를 각각 3년, 5년씩.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장기 연구 과제를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기 대형 연구 프로젝트와 또 한편으로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로 지금까지 한 200명 가까운 인물에 관한 원고, 물론 좀 거친,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은 원고지만은 원고를 갖추게 됐고, 따라서 이 원고를 가지고 한국의 DSB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동기,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그 왜 과학은 있는데 과학자는 없는가? 그러니까 한국에 왜 과학은 있는데 과학자가 없는가? 이 말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들리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학술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관사나 기업사를 보더라도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없거든요. 또는 이후에 이제 연구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한국 근현대 과학기술사 연구, 이제 학술적인 연구를 할 경우에도 인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인 것 같고요. 특히 제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또 그 인물에 관련된 연구를 하더라도 뭐랄까, 어떤 주요 업적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한정해서 인물을 다루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한국의 근현대 과학기술사에 대한 어떤 연구 또는 이해에서 어떤 과학에 대한 어떤 그 이해는 더 높아졌지만은 그럴지라도 과학자에 대한 어떤 그 이해는 그렇게 비례해서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김금배 선생님께서 지필 동기에 대해서 매우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유은경 선생님, 아직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생소해할 시청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음, 네, 이게 소개를 제가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전에 김근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전기나 평전을 쓰는 문화가 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 서점에 가보시면 왜 한 코너에 인물 전기나 평전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그 평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약간 위인전하고 평전, 전기 이런 것들이 좀 혼재가 되면서 약간 좀 낯간지러워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점들이 있어서 이제 학자들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떤 인물을 깊게 파는 그런 글이나 책을 잘 내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학사 연구를 하면서 또는 공부를 하면서 많이들 경험하셨지만 외국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 과학자의 어떤 삶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하는데 막상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거를 할 용기가 보통은 잘 안 나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은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보자라는 이제 사실은 김군배 교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랜드 플랜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걸 하겠다는 사람이나 뭐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약간 우연처럼 다른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게 이 전기를 편찬하는 것으로 좀 확대가 되어가지고 세로북스에서 출간이 되었고요. 이게 지금 첫 편이 자연과학 편인데 계획대로 그랜드 플랜이 잘 어, 실현이 된다면 자연과학으로 시작해서 뭐 공학, 뭐 의학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과학기술, 행정, 문화까지 포함해서 6권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편은 자연과학자 편이고요. 우리가 실제 연구되어 있는 것이나 자료나 또는 해석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 또 자료의 손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이 책에서는 일제강점기 이전에 탄생하신 분들을 1차 기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자연과학의 분야를 좀 균형 있게 배분을 하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자료나 연구가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30명의 과학자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그의 살아온 인생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어떤 학계에서의 역할, 크게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가능하면 균형 있게 내용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과학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심지어는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좀 참고가 되고 술술 읽히는 그런 책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책에 아마 이은경 교수님께서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30명의 과학자의 이야기가 이제 담겨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선유정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30명의 인물이 담겼는데 이 30명을 선택한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예를 들면 분야도 이은경 교수님께서 최대한 그래도 다양한 분야를 그 균형 있게 담으려고 노력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인물들을 고를 때 예를 들어 어떤 기준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고로 어떤 과학 업적을 많이 낸 사람을 좀 선정을 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 30명의 인물들을 선택하려고 했는지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 책 경우에 처음 기준을 잡는 거와 제일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과학에서는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이 자기가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문제도 있고 후학들이 볼 때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좀 기준이 있었는데 이걸 출판사하고 조율을 하는 과정과 저희 작가진하고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조율을 한 부분은 1945년 이전의 출생자. 그래서 그 45년 이전의 출생자 중 근현대 초기 인물을 우선적으로 조사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피어리뷰로 공인된 인물, 세부적으로는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과학기술인 유공자에 선정된 인물, 그 다음에 역사적 대표 성과가 좀 뚜렷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골라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잊혀진 인물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하느냐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역시도 뭐 앞에 기준에 부합한다면 이제 저희가 과감히 선정한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세계 이용주나 정두환, 박동길, 김양아 이런 인물들은 저희는 알 수 있지만 외부에서 알리고 싶은 이런 인물들을 좀 음, 섭외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0명의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들의 이야기들도 담긴 것 같고, 잘 알려진 인물도 새로운 자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들도 담긴 것 같고, 그래서 30명의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긴 책이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네. 그럼 이상으로 기본적인 질문들을 마치고 오늘 대담자로 모신 이주영 박사님에게 주요 질문의 권한을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히 이주영 박사님에 대해 소개드리자면, 이주영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의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석사,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과학기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펜실베니아 대학교 제임스 주진킴 한국학센터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시고요. 박사님은 냉전 시기 대만과 한국, 미국 사이의 개발 협력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작성해서 과학기술 의사결정, 기술 외교, 인적 네트워크 및 보이지 않는 노동을 주제로 20세기 동아시아 산업 인프라 건설에 대한 초국적 과학기술사 연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농업기술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는 국제저널 히스토리 오브 사이언스의 한국 농민들의 화학 비료 사용에 대한 논문도 실으셨고요. 이런 양력을 고려하면 이번 한국과학사회지 영문호의 도서에 대한 서평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세미나와 관련해서도 가장 적절한 대담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주영 박사님, 저와 신유정 기획이사님이 종종 질문을 더하긴 하겠지만 지금부터 박사님께서 좀 준비해 오신 질문들로 대담을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담을 할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문을 여는 만큼 제목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과학자의 탄생이라는 질문이 정말 제목이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특히 한국 과학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과학자로 이 30명의 과학자들을 지칭하게 되신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영문 서평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또 고민은 되는 부분이, 그럼 이 사람들을 코리안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러야 되는지, 혹은 뭐 사이언티스트 인 코리아라고 불러야 되는지, 혹은 대한민국 과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뭐 birth of scientists in the Republic of Korea라고 표현을 하시고 싶었던 건지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는데요. 혹시 제목을 어떻게 정하시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 사실 제목은 출판사에서 아, 약간 제안을 넘어서서 밀어붙인 안이라고 음, 할 수 있고요. 그 출판사는 저마다 좀 약간 뭐랄까 거창한 느낌의 어떤 그 제목을 다는 것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두 가지 면에서 제목이 좀 걸렸는데요. 하나는 얘기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그, 여기 담겨 있는 30명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정체성은 저마다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남한, 어떤 사람들은 좀 북한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뭐랄까, 그, 남북이 나눠지기 이전의 조선을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정체성으로 두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어떤 말을 붙이는 것이, 제목을 붙이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탄생입니다. 여기 담긴 30명의 어떤 그, 뭐랄까, 생물연을 보면 또는 활동한 시기를 보면 알지만은 되게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탄생이라고 이렇게 그좀 탄생이라는 것은 되게 그 약간 뭐랄까 좀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저기 컨텐츠를 좀 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30명은 그걸 넘어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좀 제목이 걸리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제목을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람들은 대체로 한국의 과학기술이 제도화되기,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이전에 주되게 활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음, 어, 경계 너머를 꿈꾼 음, 과학자들? 뭐, 이런 어떤 제목을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출판사에서 보기에는 어떤 대중적인 임팩트가 좀 그 적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출판사에서 좀 주도해서 붙인 제목.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영문 제목을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진 않는데, 영문 제목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종 박사님이 그 어떤 게 얘기했던 제목들이 저마다 이렇게 딱 맞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영문으로 제목을 달까라는 면에 있어서. 아, 네, 설명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또 출판이라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런 뭐 협의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해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는 30명의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는데요. 혹시 각 참수자분들께서 특별히 애정이 가는 이 과학자들이 있었다면 한 분씩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 그 이유도 무엇인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선유정 선생님부터 얘기하시죠. 어, 사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인물한테 감정이입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석사 때부터 지금까지 인물을 쭉 연구해 오면서 항상 느끼지만 그 인물의 어떤 삶 혹은 생각에 좀 이입이 들려다 보니까 반대로 질문이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 라는 말도 많이 듣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쓸 때도 좀 감정이입이 된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뭐 굳이 뽑자면 뭐 현재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역시 김삼순 같은 경우는 조금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김삼순을 접한 게 김근배 교수님이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그 과세로 홋카이도 대학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 아티비스트가 김삼순 아냐? 라고 물어봐서 들어봤는데 했더니 사료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료를 보고 이 사람 자료 있냐? 했더니 이것밖에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데로 왔는데 갑자기 김근배 교수님이 저희 팀이 한번
김삼순의 생가를 방문하자라고 해서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생가에 그냥 사진만 찍으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 있으신 분이 사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료가 편지, 여권, 뭐 졸업 논문 뭐 이런 것까지 다 있었는데 여기 중요한 게 그 졸업 논문은 홋카이도 대학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타갖고 날라갔거든요. 근데 그게 김삼순 집에 있었고 그걸 계기로 김삼순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료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새로운 사료를 또 발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김삼순이 존재했던 공간에 갈 때마다 와,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쓸 때는 또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삼순이 홋카이도 대학 그, 그 강사 지리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대표로 왜 조선의 그 균학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냐라고 일본 사람한테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조선의 균학을 연구할 사람이 없으니까 라는 말도 들었는데 그걸 학생 시절 때 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계속 늘어나니까 저도 모르게 김삼순은 지금까지도 쭉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아, 예. 저는 이쯤이 된 것 같아요. 네, 어, 정말. 네. 순서를 정해주시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아까 말한 순서에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선유정 박사님 막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심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음, 저는 그런 애정이라기보다는 약간 애증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어찌 하다 보니 이제 제가 집필하게 된 인물들이 막 그 엄청 어려운 수학을 하시는 뭐 리림학, 이휘소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우리가 그 과학적인 연구 성과들도 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뭐 다른 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그게 우리 집필자 3명 중에서는 제가 조금 더 나을지 모르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낯선 외계 언어인 것은 저한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굉장히 그 설명된 것을 듣고 내가 이제 이런 내용인가 보다라고 이해하는 정도이지 그것을 다시 그 글로 옮기는 과정에는 이제 이게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 분야의 전공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책을 넘겨봤을 때도 크게 오류가 없어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일반 독자들이 이렇게 봤을 때도 그래도 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건가 보다라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림이 그려지게 써야 되는데 그걸 쓰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중간에 포기할 뻔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고 김금혜 쌤이 아마 계속 등을 떠밀지 않았으면은 중간에 내가 못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었던 그런 이제 약간 집필 전체 과정이 약간 애증이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몰랐다가 좀 더 흥미롭게 알게 된 부분은 물리학자 중에 조순탁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제가 옛날에 과학사를 처음 할 때 친구들한테 듣기로는 이제 선배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통계 물리학의 어떤 학파 같은 걸 만든 사람이 있다면 조순탁 선생님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쓱 지나갔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제가 통계 물리학을 뭐 학부 졸업한 이후에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과학사에서도 그 물리학자들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다가 이번에 이렇게 봤는데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운이 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그렇지만 그 공부하고 자기가 어떤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한 거랑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학자로서도 훌륭했고
그리고 귀국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삶이나 연구 성과나 또는 그 시스템을 만들거나 인스티튜션을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다 좀 균형 있게 잘한 그런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과학자들 하면은 그러니까 누구 한 명, 그러니까 약간 고독한 영웅 같은 형태로 이렇게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분은 뭐 본인 연구 성과도 좋지만 굉장히 많은 학자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공부하게 만드는 그룹을 만든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는 점이 좀 우리 책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좀 유니크한 측면이 있는 그런 분이어서 저는 이 책에서 좀 잘 소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화학자 김양아, 이분의 좀 뭐랄까 그 마음이 많이 간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로는 그 비타민 E 연구를 국제적으로 선도할 만큼 상당히 뛰어난 과학자. 그 아마 그 식민지 조선의 3대 과학자를 둔다면은 이태규, 이승기, 김양아 이렇게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해방 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선 학술원을 어떤 식으로 간에 어떤 유지해 나가고 또 좀 더 발전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어떤 면에서 보면 과학자이자 지식인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그런 인물. 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명 과학자임에도 북한에서 결국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되게 그 북한에서 그 유명 과학자들은 되게 저기 지원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어떤 그 사회적으로 명성도 얻게 되는데 이분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아마도 좀 뭐 어떤 그 사회적인 국가적인 강압에 대한 어떤 면에서의 그 뭘까 그런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올곧게 좀 펴고 이랬던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문학에서 시인 정지용이 이분도 그 저기 그 북한으로 간 분이거든요. 그런데 복권이 돼가지고 지금 그 한국 문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뭐랄까 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전히 김양하는 잊혀져 있는, 묻혀져 있는 그런 인물. 그래서 참 이렇게 대단한 면을 지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또 교차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시는 과정에서 또 느끼셨던 그런 또 즐거움과 놀라움과 어려움과 또 새로움 이런 걸 듣고 있으니 진짜 너무 좀 저도 감정이 막 벅차오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애정이 가고 흥미가 가는 과학자분들을 또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요런 그 이제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 이 30명의 과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근현대 한국 과학자 혹은 근현대 한국 과학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지 또 그런 걸 의도하시고 쓰신 부분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과학자를 뭐라고 할까요? 좀 일면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연구 성과에 주목을 하고 또 그것이 어떤 그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해 있느냐 이런 면들을 많이 따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인물 연구를 통해서 볼 때 과학자는 뭐랄까 그 다양성, 다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즉 과학자들의 삶, 활동, 업적이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차원이 존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과학자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면모, 다양한 스타일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되게 올곧은 과학자가 있고, 또 치열한 과학자가 있고, 또 되게 어떤 사람은 또 인간적인 과학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비범한 과학자. 이렇게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그 스타일 면모를 지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한 업적도 보게 되면은 연구만이 아니라 어떤 교육, 뭐 산업, 행정, 뭐 문화, 뭐 시대별 영역별로 어떤 그 다양한 형태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한국 역사에도 좀 남다른 과학자들이 상당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충분히 그 흥미있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보통 사람 못지않게 오점도 많이 지니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다, 존재다라는 것도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서른명의 여러 삶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다양한 사람들을 묶어주는 것은 결국 과학 혹은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렇게 30명을 이제 살펴보시면서 이들에게 과학이란 무엇이었을지 혹은 나아가서 이제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이란 무엇이었을지 혹시 생각을 해보신 게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그 질문의 어떤 그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한파를 하지는 좀 못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 한 부류는 그 과학은 시대적인 소명이었어요. 예, 시대적인 화두이자 시대적인 소명. 따라서 과학자는 그 소명을 묵묵히 수행하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김양화, 김삼순 이런 인물들은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적인 자부심. 우리가 아무래도 어떤 그 식민지 시기를 거치고 또 해방 이후에 되게 어려운 상황을 거쳐 가다 보니까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뭐랄까 그좀 민족적인 프라이드를 좀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영역으로 여겼고 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한 여러분 이태규, 석준영 이런 인물들은 그런 카테고리. 또 마지막으로는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분야와 비슷하게 어떤 그 근대 이후에 다른 분야와 비슷하게 어떤 그러면 자아 실현, 자기 성장의 한 영역.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학을 통해서 자기 어떤 성취를 해나가는 그런 인물로는 권영대, 최계철 이런 사람을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 이 시대에 이렇게 그 세 어떤 그 카테고리의 어떤 과학과학자의 어떤 그런 그 범주들이 음. 서로 다르게 존재를 하고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게 아닐까? 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관련해서 지금 과학에 대한 정의와 그 과학 학위, 그 당시의 과학자들, 30명의 과학자들의 과학 학위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게 분류를 해주셔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제가 그 책 표지가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 표지의 뒷면에서 가장 눈이 갔던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이 한국의 역사는 근현대사는 치열한 과학화의 과정이었다라는 그 문구였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과학화라는 게 저희가 뭐 동아시아 과학사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은 부정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세기 초에 뭐 과학화를 이제 근대화나 뭐 서구화와 동일시하거나 한의학과 같은 동아시아 전통과학을 과학화한다라는 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일어났었던 일이고 또 유신 정권기에는 또 독특하게 한국에서 이제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 같은 말들이 나오면서 뭔가 역사적 행위자들이 시기마다 다양한 용례로 과학화라는 말을 사용해 왔는데, 혹시 이 책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 과학화의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의미로 이 과학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어떤 그 표현은 서문하고 책 뒷표지에만 사실은 나옵니다. 거의. 그 각각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음, 어떻게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음, 드러나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 어떤 그 인물을 다루다 보니까 인물의 삶 속에는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사 또는 어떤 그 특정 시대 상황이라는 게 다 이렇게 그 응축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그 인물을 통해서는 훨씬 더 우리가 어떤 그 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다양한 면들을 함께 다루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과학화라는 것은 뭐 지식,
의식, 생활, 뭐 산업 제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어떻게 보면 다 통칭하고 포괄하는 그런 의미.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직 우리가 이제 과학화에 대해서 더 좀 뭐랄까 엄밀하게 또 체계적으로 개념하고 또 그와 관련된 어떤 연구를 더 본격적으로 하고 이럴 필요가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한국사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이해를 보게 되면은 되게 정치사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뭐 책 제목에 뭐 한국 현대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도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 정치사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한국의 어떤 현대사의 어떤 두 중심축이라고 한다면은 산업화, 민주화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과학화도 되게 중요한 한 흐름이었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지금의 한국을 보게 되면은 뭐 과학 한국 또는 엔지니어링 코리아라고도 부를 수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떤 과학화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돼 나가면서 지금의 어떤 한국이 형성됐는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과학기술 인물을 통해서 어떤 산업화, 민주화, 과학화가 어떻게 연결돼 있고 또 한편으로 과학화는 한편으로는 산업화, 민주화하고는 다른 어떤 나름의 어떤 독특한 발전 경로를 거쳐왔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또는 그에 대한 연구가 이제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의 문제의식을 뭐 던졌다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팔로우업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그거 관련돼서 사실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어, 말씀하신 과정에서 과학자도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 시대를 아주 응축해서 살았던 어떤 사람들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렇다면 뭐 과학자들을 굳이 과학자도 그렇게 또 평범한 삶을 살아왔고 아주 복잡다단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가 굳이 과학자들에게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누군가 물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정치사 중심으로 서술되는 한국사 아니면 그런 방식의 서술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과학자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과학자들을 들여다보면 뭐가 더 보이느냐라고 누군가는 이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간 한번 이제 궁금하고 그게 어쩌면 선생님들께서 원래 쓰시고 싶어 하셨던 제목 경계를 넘나드는 과학자들이었나요? 이제 그거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이 맞닿는 게 아닐까라는 제가 생각도 해보면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러면은 과학자들을 들여다봐야 되는가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지 약간 궁금합니다. 제가 한마디 간단하게 하고 이잉여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네. 조금 전에 현 교수님의 어떤 질문하고 연계해서 답한다면, 음, 우리가 왜 과학자 연구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어떤 과학사 연구를 더 어떤 풍성하게 또는 더 좀 약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학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라는 뭐 어떻게 약간 뻔한 답변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하고 연결시킨다면 인물을 통해서 저는 어떤 산업화, 민주화, 과학화가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대한 것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업화, 민주화하고는 다르게 과학화라는 게 어떤, 뭐랄까,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어떤 뭐랄까, 펼쳐갔는가도 또 볼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그 속에서 어떤 과학화에 대한 것도 좀 산업화 민주화하고 관련시키면서 또는 그렇다고 좀 분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임금혜 선생님 이제 어려운 숙제를 받으니까 저한테 넘기셨는데 그
과학화라는 단어가 적절한지는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과학기술화라고 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 김금혜 선생님하고 의견이 똑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그 과학기술 또는 과학의 어떤 지식, 그러니까 지식으로서의 과학이 우리의 인식이나 또는 국가 전체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깊게 깔리고 넓게 깊게 깔리면서 이렇게 기본 어떤 인식의 인프라라는 말에서 하여튼 베이스로 깔리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신의 삶을 주어진 조건에서 열심히 살았던 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겪어왔던 어떤 시대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그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또는 아까 경계를 넘나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때 그 식민지와 그 제국의 어떤 경계 그리고 뭐 되게 이제 유학 가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유학을 가면 서구와 아시아 또 다른 여러 가지 가치관들 사이에서 이제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 여러 가지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지만 실제로 열심히 활동을 했던 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또는 과학이 그렇게 중요하다거나, 그러니까 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거나 하는 생각이 아주 넓게 깔려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룹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그 국가와 민족을 열심히 생각하시는 그런 발언들이나 행위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그게 레토릭이든 아니면 자신의 활동에 지원을 얻기 위한 정당화든 간에 항상 어떤 활동을 할 때 그 뭐 국가 발전, 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약간 90년대나 2000년대의 과학자들한테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 의식에 깔렸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우리가 듣고 또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과학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깔려 있고 국가 발전에도 필요하고 지식 중에서도 어떤 뭐 그 과학 기술에 기반한 지식이 굉장히 그 하이라키가 높은 지식인 것처럼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작년에 우리 R&D 예산이 깎였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 게 어떻게 깎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R&D 예산이 깎이면 나라가 이제 장기적으로 큰일 난다라는 거에 대한 뭐 여론 조성도 있고 그거에 나름의 공감대도 꽤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과학기술을 지원하고 R&D 하는 거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 뭐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 국가에 굉장히 중요하고 늘 해야 되는 일이다. 국가의 중요한 임무다.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폭넓게 깔리게 하는 그 긴 과정이 뭐 굳이 말하자면 과학화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답변을 해주시는 중에 등장하는 이 표현, 경계를 넘나든 과학자들, 을 이제 떠올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과학자들이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들의 언어 사용에서도 그렇고 정말 많이 경계를 넘나들었던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식민지 시기도 말씀하신 대로 있었고, 뭐 미군 정기도 있었고, 한국 전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들이 실제로 한국에서 활동도 했지만 뭐 일본, 미국, 심지어 영국, 캐나다 만주를 거치면서 다양한 국경과 언어를 넘나드는 활동을 한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과학자들의 활동에 있어서 한국에 있어서의 이제 과학화를 방금 답변에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 과학자들의 활동에 있어서 이런 국제성 혹은 초국가성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좀 질문이 어렵긴 하지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했거든요. 그 근현대 과학기술자는 크게 두 가지 큰 역사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하나는 한국.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체자인 과학자가 피지배민이냐, 그 민족자이냐, 그러니까 자기 국가를 가졌냐,
자의라고 보는데,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그런 그 과학자들은 해외를 나갔다는 입장은 분명히 피지배민 입장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해외를 나가는데 내 입장은 피지배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의 발전 혹은 조금 크게 만들면 민족 정체성을 어떤 지키기 위한 수단? 이 정도의 어떤 담론을 가졌다면 어, 해방 후에 내조국을 위해서 갔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죠. 한국전쟁. 그러면서 또 다른 굴곡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에 그 해외로 파견되는 사람 혹은 해외로 가는 사람이 급증을 하는데 거기에는 미네소타 계획도 있고 유학을 가려고 하는 자발적인 움직임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갔을까 생각하면 결국은 한국 발전이거든요. 크게는. 왜냐하면 지원을 받든 혹은 그걸 정당화해야 될 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초국가성의 어떤 이야기는 일제강점기에는 개인 발전을 위한 해외로의 혹은 민족적인 입장을 지키기 위한 해외로의 이동이었다고 보면 한국 전쟁 이후에는 국가 발전을 위한 해외 이동 혹은 좀 더 나은 한국을 만들기 위한 그런 개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뭐 거기엔 무조건 개인적인 생각이 있겠지만, 예,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를 그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책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여러 과학자들이 에스페란토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되게 좀 재밌는 부분이었거든요. 아, 이걸 국경을 넘어서고, 이렇게 일본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이런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과학자로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고, 혹은 세계 시민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서, 아, 그렇다면은 이 식민지 시기에 피지배인으로 살고 또 해방 후에 한국 전쟁을 거치고 그런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지면서 또 한 번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좀 국제성이란 무엇이었을지, 세계란 무엇이었을지, 혹은 초국가성이란 무엇이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드렸었던 질문입니다. 근데 저도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에스페란토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도 결국은 피지배민이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조선어가 아닌 음, 제3언어를 택했지만 어쨌든 일본과의 차별을 둔 거죠. 근데 그러한 문제들 속에 고민을 했던 게 그 시대의 과학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는 남북 대립도 있고 뭐 하지만 한국이라는 발전이 되게 중요한 본인들의 카테고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에 더해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그 이제 학문적 활동도 있었고 이렇게 인물을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국경을 넘어들기도 하고 이런 삶의 여정을 굉장히 잘 따라가면서 독자들이 정말 감정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느끼게 해주셨던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셨던 피지배인으로서 혹은 전쟁을 겪으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실 과학적 성취를 이뤄낸 모습을 보면은 막 경외감이 들기도 하고 또 분단으로 인해서 뭐 가족과 떨어지게 된 모습을 보면은 또 슬픔도 느껴지고 안타까움도 느껴지고 막 수학자 리리막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저 북미에서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여권을 갑자기 뺏겨서 이제 무국적자가 된다거나 막 그러면 막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막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런 되게 감정의 오르락 내리락을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막 느끼게 되었는데요. 혹시 이제 감정에 더해서 그 아까 뭐 손준영 선생님께서 좀 그런 뭐 직접 그 김삼순 생가를 가지고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조금 더 직접 사료를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책에서 언급하시기를 그 유족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셨다고 했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또 저자분들께서 느끼셨던 또 서로 또 다른 감정들이 좀 있었다면 공유를 해주시면 좀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 이 책에서 어떤 좀, 뭐랄까, 그 어떤 좀 중점을 두고자 하는 그 부분의 하나는 우리가 인물을 다루되 그, 뭐랄까, 어떤 그 과학자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어떤 면모와 함께 이렇게 그 좀 책 속에 어떤 그 담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과학하는 모습을 좀 사람마다 다르게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면이라고도 어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업적을 넘어서 이렇게 그 삶을 보여주는 이것이 어떤 우리가 좀 지향하고자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을 어떤 그 대할 때 느끼게 되는 어떤 그 다양한 감정, 그 감정의 어떤 교차 이런 것들이 뭐 생길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것은 알게 모르게 저희가 약간 의도한 그런 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로서의 감정은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료. 음. 음. 저희가 이제 그 사료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발굴을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사료를 발굴할 때 사실은 이 작업을 하면서 가장 큰 어떤 그 희열과 기쁨은 사료를 찾아낼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어떤 그 즐거움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그런데 사료를 발견한 이후에는 그것에 기반해서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사료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 유족이나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유족이나 제자를 만날 때는 항상 두 가지 면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협력 관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긴장? 예. 왜냐면 그분들이 그 자신의 어떤 그 아버지나 또는 스승을 보는 눈하고 우리가 보는 눈하고는 이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 속에서 느꼈던 또 다른 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원고 작업을 하고 교정하는 작업은 좀 되게 힘들었어요. 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김삼순에 대해서 김삼순의 어떤 느타리 버섯 연구의 어떤 그 과정을 다루는 것하고 김삼순 어떤 전반을 다루는 것하고는 되게 어떤 다른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전반을 다룬다라는 것은 온갖 자료들을 어떻게든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스토리 구성을 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연구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어떤 그 좀 스타일의 어떤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그 크고 작은 사실 하나하나를 최대한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특히 원고 집필과 교정하는 과정에서는 되게 좀 버겁고 힘든 과정, 그런 어떤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아,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스토리 구성에 약간 일부러 약간은 의도적으로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혹은 오르락내리락을 의도적으로 조금 넣으셨다고 했는데 정말 제가 읽을 때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스토리 구성이랑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은경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인스티튜션 빌더? 뭐 그런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뭔가 기구를 만들어내고, 그런 기반을 다지는 역할이 그 스토리에서 또 되게 많이 부각이 되었다고 저는 독자로서 느꼈는데, 혹시 이 역시 좀 특별히 강조를 하신 건지, 혹은 자연스럽게 이 근현대 한국 과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역할들이 요 30명의 과학자들한테 자연스럽게 부여가 된 것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교수님 마이크가 꺼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책에서 다룬 과학자들은 거의 뭐 탄생이라는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거의 첫 세대, 한국 근현대 과학의 첫 세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뭐 조건에 따라서 연구 환경이 굉장히 다르고 그러니까 공통점은 연구를 열심히 했든 아니면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든지 간에 다 이제 제가 부제로 그때 제안했던 거는 우여곡절 고군분투였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것처럼 그 모두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는데 그 쉽지 않음의 내용이나 성격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쉽지 않고 굳이 이렇게까지라고 싶을 만큼의 많은 이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연구하고 보자면 예를 들면 외국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개인사가 불행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리리막이나 이휘소 같은 분들 뭐 또는 나중에 돌아오셨지만 권경훈 이런 분들은 그래도 연구 자원에 접근이 가능하고 동료 연구자가 있고 그래서 그들의 가장 빛나는 연구 업적이라는 게 상당히 경력의 중반 뭐 중후반까지도 이어졌던 반면에 외국에서 학위를 하고 돌아오고 한국에서 이제 뭐 어디 기관에 소속이 되거나 했을 때 그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결국은 본인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속 작업을 하지만 그게 이제 뭐 외국에서 하는 거에 대한 소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환경에 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우리 선생님들이 더 윗세대 선생님들을 막 이렇게 제 느낌은 크게 존경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그분들은 그냥 여기서 석사 정도 하셨고 뭐 이런 이제 본인들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배운 1세대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환경에서 봤을 때 이 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는 좀 환경이 막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뭐 학회를 조직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선별이 되시기도 하고 업적이 남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연구는 안 하고 그런 것만 했다 이렇게 보이기가 쉬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 그래도 공부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인스티튜션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히 자기 교육하고 적절히 자기가 그때 제도가 미비할 때 여러 가지 통해서 적절히 전문가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지나갔던 우리가 이 책에 수록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보자면 그러니까 연구 조건이 좋을 때는 좋은 곳에 계셨던 분들은 연구를 열심히 그리고 그게 상황이 안 좋고 대신에 뭐 예를 들면 권영대 박사처럼 자기가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치에 운이 좋아서든 우연이든 가게 됐을 때 그것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그 부분에 열심히 노력했던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사실 놀랐던 게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대단한 게 한국 전쟁 때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막 학회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리 부산이지만 거기서 학회를 만들고 학술 대회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약간 꼴을 갖춘 과학 활동을 하고 싶고 그런 제도를 갖춰야 되겠다는 열망은 굉장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쭉 이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기 네. 한 가지만 살짝 보태면, 그, 여기 30명의 인물들은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과학이 제도화되기, 그러니까 제도화가 잘 갖춰지기 전에 어떤 주되게 활동했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과학이라는 어떤 미로를 이렇게 헤쳐 열어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한마디로 어떤 뭐랄까 이렇게 붙일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을 사이언티픽 빌더? 이렇게 이름을 어떤 붙여도 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해주신 답변을 되게 들어보면은 이렇게 그런 사이언티픽 빌더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그런 환경이 또 갖춰진 곳에서는 그런 연구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모습도 있고 그런 뭐 제도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학술적인 부분에서도 또 다양성을 보여주는 활동을 해왔고 그러한 배경 역시 다양했고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삶 역시 굉장히 다양함을 강조를 해주신 거를 계속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다양한 삶만큼 사료 역시 다양하게 수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서문에 보면은 작업 과정에서 그 한국과학기술 인물 아카이브를 구축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혹시 아카이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이 아카이브와 책이 뭐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는지, 뭐 어느 정도 사용이 되었는지, 또 아카이브를 그냥 조금 소개를 해주시고, 거기에 어떤 좀 아쉽게 활용을 못한 자료가 있다면은 뭐 그런 것들까지 더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저희 아카이브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데가 아카이브인데요. 그 한국과학기술 아카이브는 2016년에 이제 게시가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사료는 사실 김금배 교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10여 년간 모았던 사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료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어떤 사료는 기관들에서 버리려고 했던 걸 가져와서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좀 사료화한 것들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2010년에만 문건은 아마 수만 건, 한 2, 3만 건 정도 되고요. 책은 거의 1000권 이상을 확보를 했는데 그 책들 중에 이제 많은 것들이 인물 관련된 책들이었고 역시 사료는 사실 좀 다양하지만 인물 중심뿐만 아니라 기관 혹은 어떤 그 사회적으로 필요한 어떤 대외 문서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막 모으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책을 쓸 때 이 아카이브 작업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료가 있는지 여부가 좀 암묵지적으로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료가 있고 이 사람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이입이 됐었던 상태가 아카이브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더 놀라운 건 이 임명사전 작업을 하면서 아카이브 사료가 훨씬 더 많이 좋은 사료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이 아카이브 사업이 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에 대한 연구가 돼야 그 아카이브 사료가 다시 건너오고 그게 좀 더 완결성 있는 완성도가 좋은 사료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저희 아카이브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 책에서 활용된 것을 넘어서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듣던 중에, 이거 어떤 기관에서 버리려고 했던 사료를 또 가지고 오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사료 수집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고, 그게 지금 벌써 10년도 더 전에, 15년 전에 무려 시작된 작업이라고 하셨는데, 또 그러면 그걸 또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그럼 막, 버리는 거를 막 말리러 가기도 하고, 또 막 각종 어려웠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관련된 작업을 한 걸 이게 기간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좀 크고 작은 어려움이라면은 크게 세 부분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저희가 처음 한국의 과학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또는 예를 들면 저희가 한국과학재단의 연구과제를 지원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과학자들 뭐 연구할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식 음, 어떤 그런 분위기. 지금은 좀 좀 더 달라지긴 했지만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고요. 따라서 어떤 인식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자료의 문제. 뭐,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아카이브라는 게 잘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연구한다라고 하면 그냥 혼자서 온갖 거지를 자료를 찾고 모으고 이래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그런 자료를 찾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노하우가 많이 생겨가지고요. 지금은 자료의 부족보다도 오히려 미발굴의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웬만한 주제들은 사실은 연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이리저리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연구의 문제인데, 조사 연구가 잘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어떤 사실은 이 작업을 하면서 어떤 그런 어떤 문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덧붙인다면은 우리가 대체로 인물에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성과 중심으로 어떤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어떤 인물 삶 전반을 우리가 좀 서술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동안 뭐랄까 다루지 않고 또는 어떤 조사 연구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았고,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네, 감사합니다. 관련돼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이 하나 있어서 하나 이은경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작업을 하는데 자료 사료 이게 얼마나 중요했고, 사실 오늘도 소실되고 있는 자료 사료가 되게 많을 텐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하나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책 두께가 상당하지만 책 두께가 상당하지만 읽는 중간중간 굉장히 흥미로운 사진 자료와 비주얼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자료들은 처음부터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냥 놓치기 쉽고 그냥 문헌 자료들만 이렇게 컬렉트하기가 되게 쉬운데 이런 다양한 시각 자료들을 이렇게 모으시려고 이게 아마 의도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시각 자료들은 또 어떻게 모으셨는지 이런 자료들을 모으다 보니까 좀 특별하게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이나 챌린지 같은 게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대답은 사실은 제가 하는 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왜 저는 사실 여기 아카이브 작업하시거나 뭐 자료 수집하는데 좀 얹혀서 묻어간 사람이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그 전체 이제 편집 회의나 또는 뭐 출판사에서도 그렇고 주 편집자이신 김금혜 선생님도 그렇고 시각 자료 되게 중요하다. 그게 뭐 읽는 데에 잘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독자들한테 이제 글보다는 시각 자료가 소구력이 큰 것도 있고, 그리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시대에 뭐 사람들의 어떤 관계라든지 인물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글로 써봐야 우리가 쓰는 글이라는 게 건조하고,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뭐 그거를 딱 보여주는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로서의 사진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이제 강력한 자료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좀 그전에 없었던,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던 많이 이미 알려진 것들 말고 가능하면 이제 알려진 인물의 경우에도 좀 새로운 자료들, 사진을 쓰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요. 이제 그 배경에는 우리 아카이브가 이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그런 어떤 약간의 자부심과 이런 것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텍스트 자료에 비해서 사진이라든지 특히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자료를 수집하거나 쓰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정교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요번 작업을 하면서 좀 약간 노하우가 더 생긴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의 자료도 마찬가지고 이 개인의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이 개인적인 것이냐 공적인 것인가에 대한 이 경계가 좀 불분명하고 연구자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아직
그러니까 어떤 공통된 인식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사실 사진 같은 것도 선별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집할 때도 주시는 분이 선별을 하고 우리도 좀 선별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더 많이 수집하고 할 때 그걸 잘 쓰는 노하우를 갖고 있게 되고 신뢰를 얻게 된다면 자료 수집이 특히 이제 이런 약간 개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자료 수집이 좀 더 쉬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 두 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업하면서 새롭게 얻게 된 사진 자료나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굴러갈 때 오히려 더 자료가 쌓이는 그런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다 보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앞으로를 위해서 어떤 종류의 자료를 어떻게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모아가야 될지 이런 인사이트도 조금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동안 모은 사진을 가지고 큰 이렇게 전시회를 해도 되게 어, 재밌게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많이 사진 자료를 모았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관심 좋을 것 있으신 네. 같습니다. 분들은 저희 이 유튜브를 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게 연락을 남겨주시면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 시각 자료들을 우리가 좋은 인물사 연구 또는 좋은 과학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자료들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전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다음 질문이랑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책을 처음 기획을 하셨을 때 예상했던 혹시 독자층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학부 강의에서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혹은 아까 좀 얘기를 들어보니 또 글을 조금 더 쉽게 접근성 있게 읽을 수 있게 해서 일반 대중도 읽을 수 있고 과학자들도 읽을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책이 좀 어떻게 활용되기를 기대를 하시고 썼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기대와 달리 혹은 역시 기대에 부응하게 이제 책 이후 출판 이후에 가장 호응을 보냈던 또 독자 집단이 있었는지 좀 그런 독자에 대한 편저자님들의 견해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 생각을 하기에 되게 좀 단순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기획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책의 활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에 제가 좀 어떤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오래 참고할 좋은 책을 내자. 여기에 무조건 이렇게 뭐랄까 올인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선택을 할 때도 그 에디터 역할을 잘할 거. 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케팅이 취약한 작은 출판사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좀 뒤늦게 그 책의 활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초중고 과학교과서, 한국사 교과서에 한국의 과학자들에 관한 스토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노력을 또 한편으로는 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응을 아주 크게 보낸 독자층은 사실은 지금까지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없는데, 과제는 사실은 내심 저는 과학기술계를 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 책은 과학기술자를 다루기 때문에 과학기술계가 자연스럽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실제로는 좀 그렇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학기술계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과학기술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책에 대한 여러 과학자에 대한 질문도 다양하게 풍성하게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아카이브에 더 활발하게 기증도 할 거라는 생각이 음,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학기술계의 이 과학자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 그게 좀
앞으로의 좀 과제, 또, 아니, 또 한편은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그 관심을 크게 안 가질까? 이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그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교과서에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말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아, 정말 맞습니다.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아, 생각은 못 해봤지만, 아, 정말, 네,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를 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가 이 두꺼운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면상의 문제 때문에 아쉽게 이 책에 포함되지 못한 그런 과학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특히 이제 아카이브를 많이 수집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는 수집을 했으나 또 이 책에서 다루지 못한 또 인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유튜브를 보는 다른 연구자분들께서 향후 또 연구를 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카이브도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아쉬운 어, 과학자들을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우리 아카이브에는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뭐 분량의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많은 특히 첫 세대 과학자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이제 전체 균형이나 이런 거를 보자면 예를 들면 여자 과학자가 이제 김삼순 박사 한 음, 명이거든요. 이 책에는. 물론 이제 수적으로 적고 뭐 그렇기는 한데 이제 저는 이거를 쓰다가 그리고 아카이브에서 작업하신 다른 분들은 그전에도 알았을 텐데 예를 들자면 그 수학자 중에 홍임식이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네, 이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일제시대 때 뭐 일본에서 수학을 공부한 그런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분이라서 좀 잘 이렇게 풀고 싶었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물리학자 중에 박철재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학위를 받을 때까지의 우여곡절은 일제시대의 어떤 굉장히 전형적인 어려운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경우인데 연구에 대한 것이나 그런 자료가 이제 우리가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많지 않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또 연구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뭐 다른 영역에서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분들 이름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자료도 일부 있는데 이제 여기 수록될 만큼이 아닌 충분하지 않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정한 대로 일제강점기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간발의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런 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 안 포함된 그런 분들도 이제 있어서 그 언제든지 아카이브를 녹화하시면 자료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요거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이 나오고 이제 여러 군데 이런저런 방식으로 소개가 된 다음에 저한테 그 카이스트에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는 문송천 교수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책을 내다니 그리고 다음에는 공학자 편을 낸다니 나의 자료를 주겠다. 이런 말하자면 내가 거기 수록되어야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급히 막 검색을 해봤더니 뭐 전산학 분야에서 이제 거의 이 초창기 세대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김금배 선생님이랑 그 가가지고 자료를 좀 받아오기도 하고 본인의 아카이브를 엄청 잘 해놓으신 분이어서 많은 자료를 주시고 지금도 이제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 이메일로 내가 찾았어 이러면서 사진도 보내주시고 내 인터뷰 동영상 링크야 이런 것도 보내주시고 그러십니다. 이제 제가 잘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건 우리 공학자 편에는 선생님이 포함되지는 않는다. 우리 이 기준상. 그런데 이제 그런 예가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 저 베스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 다음에 나의 자료도 너네가 가지고 있다가 연구를 해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더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쉽지만 동시에 반가운 그런 예이고 이런 사례를 좀 더 널리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되면 연구가 풍부하게 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아쉬운 사람 한 명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도 홍임식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제가 살 덧붙일게요. 사실 홍임식에 대한 정보를 이제 김근배 교수님 알고는 계셨어요. 근데 그땐 저는 그냥 듣고 있었는데, 그 저희 책에는 좀 아쉽게 빠진 분 중 한 명이 기후항이라는 수학자인데, 그 수학자 선생님이 혹시 홍임식 알아요? 라고 물어봐서 모르는데요? 라고 했더니 김근배 교수님이 왜 몰라 해서 그때 한 번 기억했다가 우연히, 이것도 우연히 히로시마 사료관에서 명단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보니까 경성대학 교수를 지냈던 걸 확인을 하고 사료 수집에 들어갔는데, 어, 결국은 못 구했어요. 왜 못 구했냐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본의 그 사람, 그분이 해방 이후에 일본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사료가 있는데,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그 대학에서 그 사료 열람이 안 된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갔는데, 직접 가서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아쉽게 못 쓴 인물이 홍임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꼭 쓰고 싶거든요. 근데 사료가 없어서 못 쓰는 경우라서 지금 어, 또 어떻게 해서 사료를 구할까? 이렇게 여기 유튜브로 나오니까 이런 정보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뭐 또 우연히 운 좋게 네, 또 이걸 보신 음, 분들이 알려주시면 상자가 바뀌면서 뭐 이런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있으니까 뭐 보시죠. 네, 현 교수님. 네. 지금까지 이주영 박사님께서 매우 유익한 질문들을 제기해 주셔서 되게 생산적인 대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신유정 기획이사님이 몇 가지 최종 질문들을 드리고 세미나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선유정 선생님께 드리면은, 이번 한국과학기술인물열전 자연과학편 이후에 출판될 시리즈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사실 오늘 세미나 서두에서도 이은경 선생님께서도 간단히 그 그랜드 플랜을 말씀해 주셨고, 김금배 선생님께서 집필하신 그 서문에서도 간단하게 소개되긴 했지만, 열전의 다음 편들이 어떻게 기획되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또 다음 책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음 편은 공학기술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번에 집필진으로는 유상훈 교수님이 참여를 하셔서 공학편은 김금배, 유상훈, 선유정 이렇게 세 명이 집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직 그 이후에는 집필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총 6권으로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정책문화, 의학학, 농림수산, 북한 이런 음, 게 4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6권으로 마무리하는 게 그랜드 플랜이고 아마 그때마다 편조자가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전문적인 과학사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학기술 집필 중에 있고, 어느 분은 상당수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음 올 말에는 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음, 듭니다. 올해 말은 아니고 내년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대요. 원고는 현재 3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음,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간 열심히 원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올 책들이 훨씬 더 많네요. 네, 저희 이제 마지막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 이은경 교수님과 김근배 교수님 모두에게 여쭈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 집필하신 경험과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과학기술자 또는 한국의 과학기술사 학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간단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은경 교수님. 네, 제가 먼저 예. 하고 김 교수님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 연구를 막 많이 하거나 이 아카이빙 작업에 깊게, 그러니까 계속 한 발만 담그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게 뭐 어떤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오히려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료를 끊어낼 수 있는 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일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해석의 정확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은 걸 계속 찾아보고 했던 그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쓸 수 있었거든요. 이 자료들이 충실하고, 그리고, 어, 이 기존 연구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기존 연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나 정말 초초 기초 연구를 가지고서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학술적인 연구를 이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많은 우리가 학술적인 연구 글 외에도 많은 글을 생산을 할 때 그 저도 할 수 있으니까 뭐 내가 한국과학사가 전공이다 아니다 이런 것은 크게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자료들을 가지고서 이런 비슷한 이런 류의 우리가 이 책에서 다루지 못한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이렇게 책으로 묶여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그 더 이후의 과학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길게 또는 더 짧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희망컨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 중에 좀 더 자료가 풍부하고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은 경우에는 이것들의 어떤 단행본 시리즈 좀 더 대중적인 그런 것도 누군가가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금혜 교수님. 네, 한국의 과학자들도 충분히 재미있고 흥미로울 수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과학사 연구자분들이 한국의 과학자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고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어떤 그 과학사라는 학문의 어떤 그 측면에서도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아까 왜 그 뭐 산업화 민주화 과학화 요 인물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어떤 과학기술 근현대 과학기술의 역사는 되게 좀 작은 커뮤니티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활동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적인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측면의 한 부분 또는 그걸 통해서 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면들도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 과학자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과학자와 어떤 그 과학사 연구의 어떤 그 브릿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뭐냐면은 좀 주요 기관에 예컨대 뭐 서울대, 카이스트, 부산대, 전북대의 한국과학기술인물 아카이브 연구센터 이런 것이 설치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과학사와 과학자 간의 어떤 그런 연결도 좀 더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그 과학사의 어떤 그 학문적인 어떤 그 위상과 가치도 좀 새롭게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좀 보태면요. 이 질문하고는 좀 다르게, 그 연구자로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이런 작업을 통해서 가장 많은 것을 얻는 사람은 필자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 책의 과학자를 통해서, 뭐랄까, 학문의 즐거움, 연구자로서의 어떤 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사실은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이전까지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뭐랄까, 좀 남다른 과학자 30명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역으로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요 30명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장기간 몰입이 어떤 핵심 키워드이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과학사 연구자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저마다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여러 연구자들이 공동의 노력을 어떻게 모색을 하고 기울일까라는 것도 되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해야만 어떤 한국 과학사의 뭐랄까 좀 계속해서 넘어야 될 문턱을 이렇게 또 그런 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정말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후대 연구자로서 연구자로서 살아가는 게 이제 어떤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한국 과학에게 던져지는 질문, 한국 과학자에게 던져지는 질문, 앞으로 과학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던져지는 질문 등 되게 다양한 질문거리를 던져주는 굉장히 훌륭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책이 앞으로 이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아까 저희 그 토론 중에 잠깐 나왔지만 후속 연구로 또는 다른 교육으로 또는 다른 전시로 또는 다른 어떤 무언가로 2차 가공이 되면서 새롭게 널리 확산될 것을 좀 기대하면서요. 오늘 제1회 한국과학사학회 세미나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저자분들 감사드리고 사실 미국에서 지금 접속해 있는데 이렇게 대담을 이끌어 주신 이주영 박사님께 큰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저희 첫 번째 한국과학사학회 저자와의 대화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